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깜짝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사실상 철회를 했고 또 대장동 특검도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의 급격한 방향 전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첫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네, 일단은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60% 정도가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찬성 비율이 30%에 불과하고 민심을 거슬러서 정책을 내거나 공약하는 게 굉장히 힘이 부족하다고 본인도 느끼시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수용하신 것 같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예산 같은 부분도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못했는데 세수가 더 늘어나고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좀 더 세목별로 우리가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실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유류세 인하 같은 부분에 우리가 6조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민생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장동 특검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대선에 이제 앞서서 모든 의혹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후보의 강한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지지율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마음이 좀 급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한 4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후에 이렇다 할 지지율 상승 모양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 후에 나오는 이제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대장동 이슈에 굉장히 많이 희석된 것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김혜영 씨 낙상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구설수들에 올리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이 재난지원금 같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들 보면은 70% 정도가 반대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60%가 반대하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에서도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지율 상승을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장동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이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 야당의 특검 요구를 계속 부인만 하고 반대만 할 경우에 이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좀 수용을 한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철회 어떻게 보면은 지적도 있지만 여론에 순응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후보에게 이번 결정이 실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실이 됐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은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년 넘게 계속 싸워왔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러니까 대표로서 사실 국민의힘의 정책이 맞았다라고 손을 들어준 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던 본인의 슬로건이 굉장히 무색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선회를 한다고 하면은 유연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다른 정치인들한테는 조금 득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장점이 뭐겠습니까? 추진력,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철한다라는 방식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계속 어필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건 유연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장에 약간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거라서 저는 글쎄요, 이제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에서 이것이 득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이 가지는 그런 장점들이 이번 기회로부터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다. 네,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저는 물론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는 모든 정책들 본인이 추구하는 바를 이렇게 불도저처럼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번 경우에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정책에 사실 옳고 그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거는 그러다 하면은 흑백 논리로밖에 전환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가 물론 본인의 가치, 본인의 철학에 따라서 전 국민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은 정말 본인이
주장하고 싶어도 국민 여러분들이 반대하면은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정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정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하면서 사실 국민들한테 많은 지탄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꾸준하게 그 방향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고,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도 야당의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많은 지적들을 해왔었거든요. 그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약간 말하자면 국가의 세금으로서 운영되는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들을 양산하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결국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인지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 주장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된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도 밝힌 이후 어제 오늘 여야는 특검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십시오. 만약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제 와서 또다시 이상한 조건을 내건다면 결국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역시 국민 눈속이기 쇼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 대장동 특검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는데 민주당 입장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도 이제 포함을 시키자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제 수사 대상과 범위 어디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될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사 범위에 관련돼서는 저는 모두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모두 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당무 우선권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이게 차도 살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윤석열이 추천한 특검으로 이재명의 대장동만 수사한다? 그건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죠. 정말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조건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수용한다면 국민의힘에서나 민주당에서나 특검을 진행하는 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회피한다고 회피해지겠나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죠, 지금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친민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분명히 있고요. 과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들이 검찰 수사를 윤석열 후보가 피하고자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 의혹이 있다 그러면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모든 거 의혹이 되는 부분은 다 털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특검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말에 좀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 후보의 말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만든 이후에 특검이 발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특검을 받겠다고 하지만은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검 자체가 설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말에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특검을 주장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화답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은 특검과 관련돼서도 빠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말씀하시죠. 네네네.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과거에 이랬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셨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또 검사 출신이신데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자. 이거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한해서 수사가 진행되면은 대선에 상당한 영향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펼치셨거든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 어떤 사건은 수사를 좀 지지부진하게 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권영세 의원의 의견 전체가 국민의힘 의견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지도부 전체가 지금 특검을 빨리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의 견해를 가지고 국민의힘 견해 전체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힘은 특검 빨리 하자는 입장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계속 검찰 수사가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가 사실 국민들한테 끊임없는 불신을 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까지 뭐 대거 걸리면서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비판까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검찰 수사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상 특검을 빨리 띄워서 빠르게 수사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장동 특검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앞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대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에선 선대위 출범 보름 만에 쇄신과 또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선대위 인선을 놓고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여야 선대위를 둘러싼 진통들이 있는데요. 2030 청년층의 참여나 역할이 좀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현재 당내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얼마 전에 초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선대위에 관해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선대위가 이렇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도 뭐 인정하는 사실이고 이것은 물론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180석의 이렇게 거대 여당이 됐고 뭐 지금 160 몇 석으로 줄었지만은 전례 없는 굉장히 큰 선대위가 꾸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진 만큼 관료화가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고요. 저는 캠프를 비대화시킬 게 아니고 저는 좀 슬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우리 보면 이준석 당대표 당선도 뭐 조직이나 큰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좀 슬림하게 일하는 선대위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아직 선대위가 발족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젊은 세대가 얼만큼 전면에 나서냐 하는 건 아직까지는 뭐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4.7 재보궐선거를 준비할 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관련돼서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을 내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결국 선거가 귀결이 된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지 사실 사람만 많다고 해서 선거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간결하고 기동력이 좋은 선대위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선대위, 이 간에 좀 이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약간의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번 그 대선에서는 20, 30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20대에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20대 상승, 30대 이제 하락인데 2030 지지율이 이렇게 이제 양 후보에게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걸 유의미하게 해석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또 갈리는 부분에 그 이유가 될 원인이 되는 것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김재섭 위원님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이제 배 소장님께서도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대, 네. 30대 결이 같지 않습니다. 20대, 30대는 다른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좀 이질적인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뭐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어떻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면이 있지만은 네. 윤석열 후보의 가장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20대, 30대의 지지율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면이거든요. 최종 후보가 된 이후에 사실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신경전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대의 지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끊임없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20대, 30대 젊은 당원들과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젊은 당원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20대 한정에서 보면요. 얼마 전에 아주경제신문이 의뢰해서 한길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44%였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39%였단 말이죠. 5% 정도의 차이의 간격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홍준표 의원이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20대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는 결국 홍준표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직 원팀이 되기에는 좀 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오른 것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지금 사실 일정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 잡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말 실수가 줄어들었죠. 말을 안 하니까 말 실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치 신뢰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선거가 계속되면은 지지율 또 추이가 변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AI 전우치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MZ세대는 진영 논리보다는 실리를 좀 따지는 그런 세대인데 이런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이 MZ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0대, 30대는 제가 생각했을 땐요. 본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네. 반영해주는 분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메타버스를 운영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소방차인가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30대는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측면이 있고 저는 이렇게 20대, 30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더 접촉면을 넓히고 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뭐 커뮤니티나 뭐 밖에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방차는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방차는 뭔가요? 뭐 메타버스처럼 뭐 네. 현장에 가는 그런 네, 아.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대, 30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은 뭐 결국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코스프레는 사실 20대, 30대한테 더 큰 반감만 살 뿐이고 실제로 어떤 진정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연금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연금이라는 게 우리 미래 세대가 얼만큼 나의 노후를 잘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 눈치 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역시도 연금이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하는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함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역시도 표가 많은 집단이죠. 50대 이상.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 눈치 보지 않고 실제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개혁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20대, 30대 표를 얻어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맛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대장동 특검 수용, 그리고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MZ세대 표심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